2022년 다발성경화증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대한신경면역학회와 그리고 한국다발성경화증협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온라인 강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대한신경면역학회 홍보이사 오성일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다발성경화증협회 유지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다발성교화증협회의장 유지현입니다. 2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을 여러분에게 용기와 감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모든 일상생활의 정상 회복을 염원합니다. 다가오는 세계 다발성 경화증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금년에도 대한면역학회 김호진 회장님과 대한면역학회가 주최하는 다발성 경화증과 치신 치료 전략을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질병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기원하며 환우와 가족 모두에게 희망을 소식을 전합니다. 국립암센터 김기훈 대한신경면역학회 홍보위원이신 교수님, 부산 백병원 오성일 대한신경면역학회 홍보이사님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지현 회장님.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대신 준비하긴 했는데요. 저희 대한신경면역학회 올해 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지금 국립암센터 김호진 교수님으로 바뀌셨고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곧 저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이전에 일상의 회복의 단계에서 환자분들과 직접 대면으로 마주하고 그리고 또 감염이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감염병이나 다른 백신 접종 등 다양한 관리가 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대한신경면역학회에서 이번 강의 그리고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연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연자는 김기훈 교수님이십니다. 김기훈 교수님은 현재 국립암센터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대한신경면역학회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연세대 의학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연세대의 신경과 의학 석사,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전공의와 그리고 신경면역 질환 및 말초신경에 대한 임상 강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네, 김기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협회의 강의에 제가 이렇게 초청받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다발경화증에 대한 강의가 유튜브라던가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블로그 활동하시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자료가 사실 많긴 합니다.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좀 더 쉽게 그냥 이해하실 수 있게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신의 치료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지 이런 거를 덧붙여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4가지 크게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은 어떤 병이고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치료 약물 그리고 최근의 치료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발경화증은 어떤 병인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다발경화증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저는 잘 분류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큰 범주, 이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탈수초 질환이라는 큰 범주 안에 다발경화증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에 발생할 수 있는 탈수초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다발경화증, 시신경 척수염, 그다음에 최근에 시신경 척수염의 A형이었다가 새로 분류가 된 모그 항체 연관 질환이 있겠고, 이외에 뭐 특별하게 분류가 되지 않는 탈수청 질환이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항체 음성 시신경염이라든가 아니면 항체 음성 척수염, 그리고 아뎀이라고 불리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추신경계 염증성 탈수초 질환 전체 병에 이렇게 다발성 경화증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병들이 이 병 그룹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제, 치료 약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이름의 기원은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데, 멀티플은 다발이고 스클레로시스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딱딱해진 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딱딱하다는 말인데, 옛날에 다발 경화증이 처음 이제 묘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 뇌와 척수 병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조직학적으로 딱딱하게 보이는 병변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다발 경화증이라는 이제 이름이 처음에는 시작이 되었고요. 아직까지 이 다발경화증 이름이 현재까지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발경화증의 발병 원인은 아직도 정확한 발병 기전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신경 척수염이라는 거는 이제 아쿠아포린4라는 항체가 뚜렷하게 있고, 이제 모그 연관 질환도 모그라는 항체가 이제 연관성 있는 게 이제 밝혀져 있지만, 다발경화증은 여러 면역 기전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초기에는 이제 말초에서 면역 세포가 이 혈액 뇌 장벽을 뛰어넘어서 중추신경계로 침범하는 게 주된 발병 기전이 되겠고, 후기에서는 말초 혈액에서 중추신경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추신경계 내에서 염증 반응과 신경퇴행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양상으로 이제 병의 기전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면역세포의 중추신경계 침범, 그다음에 후기에는 중추신경계 내에서 지속적인 만성 염증 반응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쪽이 말초 혈액 쪽이고, 그다음에 이 우측이 중추신경계라면 초기에는 면역세포들이 침범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라면, 후기에는 중추신경계 내에서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패턴이 되게 됩니다. 다발경화증의 증상은 뭐 많은 환우분들이 아시겠지만 초기에는 이제 급성 발현이 되졌습니다. 근데 이제 급성 발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뇌경색이나 이런 것처럼 1시간, 2시간 내에 그냥 증상이 가장 나쁜 것까지 확 악화되는 패턴보다는 염증성 반응이기 때문에 보통은 수일 동안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패턴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범하는 중추신경계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제 한쪽 눈으로 오는 시신경염이 증상적으로는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복시라던가 아니면 감각 이상, 그다음 hil조증, 그다음 팔다리 위압, 감각 저하, 그리고 대소변 장애들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약 10%에서는 초기부터 서서히 진행하는 양상인 이제 저희가 프로그레시브 타입이라고 부르는 진행성 타입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의료진이 대부분 이 다발경화증의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제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병, 어택, 그다음에 재발, 릴랩스라고 표현하는 거는 최소 24시간 이상 신경학적인 증상이 환자분들이 호소를 하고, 이에 합당한 객관적인 검사 또는 진찰이 의료진에 의해 확인된 경우를 저희가 릴랩스 또는 어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 용어가 사실은 이제 혼동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현재까지 기준상으로는 24시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듣게 되시는 말로는 임상 단독 증후군이 있는데요. 요거는 전형적인 다발경화증의 재발과 비슷한 한 차례 발병이 있는 상태지만, 아직은 다발경화증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상태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줄여서 CIS라고 표현을 하고, 다발경화증의 전 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발경화증을 크게 분류를 할 때는 재발 완화형의 임상경과, 그다음에 진행형의 임상경과를 갖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릴랩싱 레미싱 코스를 갖는 경우는 다발경화증의 재발 사이에 신경학적인 안정기가 있는 양상을 재발 완화형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고요. 임상적 재발과는 별개로 서서히 신경학적 장애가 점점 축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 진행형 임상경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용어는 추후에도 나올 거여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요 그림은 사실은 이제 제가 다발경화증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로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노란색 이 선이 환자분들이 느끼는 임상적인 그런 증상의 어떤 느끼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홀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무증상 시기에는 염증 반응이 뇌 안에서 중추신경계 내에서 일어나지만, 환자분들이 자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제 경미한 수준의 염증 반응이 일으키게 되다가 이제 처음으로 첫 임상적 증상을 일으키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어택 임상 단독 증후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이후로는
재발했다가 완화했다가 재발했다가 완화했다가 재발했다 완화했다 이런 형태로 가다가 결국은 한 10년에서 20년 뒤부터는 이 진행형 타입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과는 상관없이 점점 증상이 신경학적 장애가 점점 증가하는 양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패턴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문제는 이렇게 진행형 다발경화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치료 반응이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제 신경 축삭 손상, 그다음에 뇌 위축이 점점 진행되는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이 다발경화증은 적어도 10년, 20년 이상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고 치료를 하는 질환으로서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 그러니까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났을 때부터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진행형으로 이미 진행하는 순간부터는 치료 반응이 적기 때문에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다발경화증의 개괄에 대해서 보셨고요. 다음은 다발경화증의 이제 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개정된 맥도날드 크라이테리아를 사용하게 되겠고, 사실 이 진단 기준의 중요 포인트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공간적 파종하고 시간적 파종,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다발경화증에 해당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적 파종이라는 거는 중추신경계의 여러 구역을 침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시간적 파종은 이제 재발, 증상이 한 시점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 나타나는 것을 공간적 파종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면 저희가 다발경화증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간적 파종을 말씀드리면 영상검사, MRI 기준으로 주요 4개 구역에서 최소 2개 구역에서 병변이 관찰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실 주변, 대뇌 피질 주변, 뇌간 주변, 그다음에 척수 병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사진을 좀 보시면 이렇게 대뇌 안에 물이 차 있는 공간을 저희가 뇌실이라고 부르는데, 뇌실 주변에 이렇게 병변이 있는 거를 뇌실 주변 병변, 영어로는 페리벤트리큘라 리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 생길 수 있고 위쪽으로 생길 수 있고 다양한 패턴으로 생기게 됩니다. 대뇌 피질 병변은 이제 대뇌의 겉부분에 붙어 있게 이렇게 생기는 병변들을 대뇌 피질 병변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뇌간 병변은 뇌의 아래쪽에 주로 복시라던가 아니면 실조증, 그다음에 말 어눌감 이런 거를 일으키는 주요 병변인데요. 뇌 아래쪽에 병변이 위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뇌간 병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척수병변은 뭐 척수는 아실 테니까 이제 그 경추부터 요추까지 길게 늘어진 이 척수에 병변이 있게 되면 저희가 척수병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큰 구역으로 나눠서 4개 구역 중 2개 이상에서 병변이 있으면 이 공간 파종을 만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적 파종인데요. 이 원칙적으로는 2차례 발병 시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차례 발병 시에는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임상적 단독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발경화증의 전 단계로 분류를 하게 되고, 한 차례 더 발병이 있을 때만 시간적 파종을 만족해서 다발경화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 차례 발병만으로 다발경화증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몇 가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을 위해서 이런 기준들이 마련이 됐고요. 첫 번째는 처음 MRI를 시행했는데 조형 증강 병변과 그다음 비조형 병변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보통 MRI를 찍을 때 조형제를 같이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 왼쪽에 보이는 게 그냥 조형제 없이 조형제를 넣기 전에 얻는 영상이라고 보게 된다면, 오른쪽은 조형제를 넣은 후에 저희가 얻은 영상이 됩니다. 이게 같은 시점에 찍은 영상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조형진경 병변에 해당하는 병변이 관찰이 이렇게 되고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병변들은 이렇게 조형진강 병변이 안 되는 병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MRI 시행했는데 이렇게 조형진강이 되는 병변도 있고 조형진강이 안 되는 병변도 있으면 요거는 뇌 병변이 생긴 염증성 병변이 요 비조형 영상에서 조형진강이 안 되는 영상은 더 이전에 생겼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파종을 기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을 때는 다발경화증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의 MRI를 찍을 때는 조형제를 포함한 MRI를 찍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CSF 스페시픽 올리코로날 밴드라 그래서 줄여서 OCB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양성 시에는 예외적으로도 한 차례 발병 시에도 다발경화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올리고코날 밴드는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게 양성이라면 중추신경계 내에 이뮤노글로불린 G, 항체의 성분이 되는 요 이뮤노글로불린 G의 생성이 활발함을 시사하게 되고 추후에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을 위한 주요 필수 검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만족하거나 아니면은 추적해서 MRI 검사했는데 증상이랑 새로운 재발 증상은 없이 새로운 병변이 관찰되면 이 역시 시간적 파종을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과 그다음에 공간적 파종 진단 기준을 만족하면 저희가 다발경화증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다발경화증은 다른 가능성이 있는 질환들을 배제하고 나서 진단하는 배제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질환의 배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신경 척수염, 모구항체 연관 질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등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진단하기 전에 여러 항체 검사와 뇌척수액 검사 등을 보통 많은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급성기 치료는 많은 환우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3일에서 5일, 성인의 경우에는 1g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요 3일에서 5일 치료만으로 효과가 부족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IVIG라고 불리는 면역글로불린 정맥 주사를 하거나 증상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혈장 교환술을 추가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제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장기적인 유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장기적인 유지 치료를 다발경화증에 한해서 디지즈 모디파이빙 세라피, 그래서 DMT 또는 DMD라고 줄여서 저희가 약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 유지 치료는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기준이고요. 추후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면역 조절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다발경화증 약제가 매우 많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이 현재는 이제 환자분들이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제별로 장단점이 존재해서 치료 원칙은 있지만 절대적으로 우세한 약제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의 상황에 맞춘 그런 맞춤 치료가 이 다발경화증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고전적으로는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로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자가주사제, 1차 치료제 중에 하나인 자가주사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인터페론과 코팍손이 대표적인 이 인젝터블, 이 주사제가 되겠고요. 안전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약제에 비해 억제 효과가 적은 게 단점입니다.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고, 코팍손의 경우에는 이제 FDA에서 임신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수가가 되어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인터페론의 경우에는 이제 주사 시에 피로감이 있는 게 좀 단점이겠고, 둘 다 주사제이기 때문에 자가 주사 시에 그렇게 환자분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들이 사실은 이 약제 사용의 가장 큰 그런 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구제, 1차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경구제는 대표적으로는 오바지오와 이제 텍피데라가 있는데요. 경구 복용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주사제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의성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바지오는 하루에 한 번 복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어서 임신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거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들한테도 오바지로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 약을 2년 이상 끊고 나서 출산이나 이런 것을 남자분들의 경우에도 계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든 여자든 20, 30대 환자분들, 출산 계획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사용에 좀 제한이 있고요. 또 다른 주요 부작용으로는 탈모가 있겠고, 그다음에 간 수치 상승이 주요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비데라는 비슷한 경구약제인데요. 하루 2회 복용으로 오바지오보다는 조금의 불편감이 있고, 백혈구 감소증은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복용했을 때 안면 홍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백혈구 수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약제를 처음에 투약을 했을 때 저희가 1차 치료제를 이렇게 크게 4가지 치료를 시작한 다음에 재발 또는 질환 활성도가 MRI상으로 관찰이 됐을 때는 2차 치료제로 전환하는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치료의 이제 전략을 올리는 현재까지는 그런 치료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2차 치료제의 이제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한 가지 한 가지 약제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냥 개괄적으로 이런 약제가 있다라는 거를 그냥 큰 그림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2차 약제가 효과는 좋지만 그만큼의 이제 부작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1차 약제를 먼저 쓰고 나서 2차 약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피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경구제로서 이것도 하루 한 번 복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복용 편의성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약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심장 질환이나 황반 부종 위험이 있어서 특히 첫 투약 시에는 입원해서 한 며칠 동안, 몇 시간,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심장 맥박이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리고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안과나 심장 쪽에 그렇게 정기적인 검진을 요하는 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티사불이라고 하는 약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내원해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은 효과가 아주 좋지만 진행성 다초점 백색질 변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몸 안에 내재되어 있던 JC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PML이라는 이제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년 이내에만 사용을 저희가 단기간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티사부리는 급한 불은 끄기는 좋지만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약제로 좀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램트라다라는 약제는 1년에 한 번씩 입원해서 주사를 하게 되고요. 보통 스케줄상으로는 1년 첫 번째 투여할 때는 1년 차에는 5일 동안 입원해서 주사를 맞게 되고 2년 차에는 3일, 그다음에 한 번 더 하게 되는 경우에도 3일 동안 투약을 하게 됩니다. 램트라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자가 면역 질환, 대표적으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의 위험이 있어서 이 약제도 그런 부작용들을 고려해서 약제 투여를 해야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제 마벤클라드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경구제고요. 그래서 2년간 10회 복용하게 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는 국내에 들어온 지가 2020년 10월밖에 안 돼서 사실 국내에서 사용 경험이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벤클라드의 약점은 복용 편의도에서는 확실히 우월을 하나 아직 국내에 그런 임상적인 그런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의 상황이나 질병 활성도 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옵션을 드리고 환자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별화된 치료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의 치료였고요. 진행형 다발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확실히 재발 완화형보다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 약제도 훨씬 더 제한적이어서 국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는 인터페론이랑 이제 미소잔토론이라고 좀 심장 쪽에 부작용이 많은 약제 이렇게 두 개밖에 승인이 안 돼 있고요. 미국 이제 FDA 승인이 받은 이제 마벤클라드 약제, 아까 경구제로 먹는 이런 이제 이 마벤클라드 약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아직은 진행형에서 승인이 안 되어 있어서 사용이 좀 어려운 상태고요. 이 외부에서 FDA 승인을 받은 이 시포니모드라든가 오크렐리주맙이라든가 이런 약제는 아직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기전을 가진 핑골리모드라든가 리투시맙 등을 시도해 보기도 하는데 확실히 경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진행형 치료는 확실히 어렵다고 재발 완화형보다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발 완화형에서 10년, 20년이 지나면 진행형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재 다발경화증의 치료가 최근에 좀 전략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1차 치료제를 쓰다가 재발 이런 것들이 활성도가 확인이 되면 2차 치료제로 증량해서 올려서 치료하는 에스컬레이션 세라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조기에 좀 강력한 약제를 쓰면 어떠냐라는 야구해서 얼리 인텐시브 세라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약체를 구분하지 말고 활성도가 높은 환자에서는 조기에 이렇게 효과가 센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치료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2차 약제라는 표현 대신에 하이 에피케시, 효과가 높은 약제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2차 약제로 분류되었던 피타렉스라던가 마벤클라드, 티사부리, 램트라다라는 이런 약들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최근에 나온 이제 논문 몇 개를 그냥 보여드릴 텐데, 이건 자마 뉴럴로지의 2019년도에 실린 논문이고요. 첫 약제로 티사블리라던가 램트라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2차 약제였죠. 그래서 선약제로 2차 약제로 분류되었던 티사블리, 램트라다를 사용한 환자에서 5년 뒤에 장애 척도를 보았더니 그 증가가 감소되더라. 라는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한 장애에 도달하는 비율도 조기에 강력한 약제를 쓴 그룹에서 이 장애 축적 정도가 좀 덜하더라, 이런 보고를 2019년도에 해서 이제 처음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리툭시맙이라던가 그다음에 알렘투주맙, 그다음에 나탈리주맙, 이런 약제, 센 약제를 썼을 때 2020년 제 란센 뉴럴로지에서 조기에 이런 하이 에피케시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이런 장애 평가라던가 질병 악화 위험도, 이런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장애 축적 정도가 감소되고 질병 악화 위험도가 감소되더라라는 보고를 2020년도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한 보고에서는 이렇게 조기에 치료한 이 트리트먼트를 클라드리빈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5년 뒤에 장애 척도의 점수의 증가가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초기의 치료 선택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 봤을 때 장애가 축적되는 정도를 감소한다는 걸 이제 세 개의 큰 연구에서 연속적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렇게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이제 에스컬레이션 세라피가 과연 정말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되는 치료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똑같이 첫 증상 발현 시에 MRI를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MRI 상에서 병변이 여러 개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한두 개, 뭐 두세 개, 이렇게 정말 질병 활성도가 높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환자를 처음 우리가 약제를 쓸 때 모두 같은 1차 약제를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의문점이 다발경화증을 다룬 의사분들한테서, 이제 전문가들한테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종합을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병변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첫 치료더라도 하이 에피케이시 치료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피타렉스라던가 티사브리는 1차 약제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기에 질병 활성도가 첫 번째 어택이라고 하더라도 조기에 이렇게 질병 활성도가 높은 환자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좀 강력한 약제를 쓰는 게 최근에 다발경화증에서 주요 치료 전략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 2차 약제의 국내 경험이 환자분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렘투주맙과 나탈리주맙, 클라드림, 이 세 가지 약제에 대해서 국내 보고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램트라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3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 2019년 JCN에 보고가 되었었고요. 임상증 재발률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저희가 니다라 그래서 MRI에서도 특별한 안정 상태를 보이는 걸 저희가 임상적으로나 재발이 없고 MRI에서도 안정 상태를 보이는 걸 니다라고 부르는데, 니다는 약 한 종합적으로 한 절반 정도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여 시에 두드러기라던가 발진이라던가 가려움증, 이런 부작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입원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회감염, 이제 요로감염이라던가 장염이라던가 이런 기회감염의 발생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비율이 좀 높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는 이제 문제점이 좀 우리나라 보고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렘트주맙도 충분히 효과적인 약제다. 우리나라 환자한테서도 충분히 효과를 보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티사브리, 나탈리주맙 약제에서도 작년에 이제 보고를 저희 국립암센터에서 했었는데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명의 환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발률이 약 96% 가량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효과 면에서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제 부작용이라던가 기회 감염의 발생 역시 다른 이제 알렘투주마브 뭐 이런 약제보다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감소, 좀 더 적은 것으로 좀 보고를 하였고요. 하지만 이 약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PML이라고 JC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다추점 내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24개월 이후에는 다른 약제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저희가 24개월 투여 종료한 다음에 우리 24개월 투여 종료가 되면 결국은 다른 약제로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꾸고 나서 재발이 이렇게 관찰되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다른 약제로 변경하면서 재발이 상당 비율에서 있어가지고 주의가 좀 필요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탈리주마브는 너무나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은 약제지만 딱 2년밖에 쓸 수가 없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인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벤클라드란 약제는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 병원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약제고요. 국내 첫 투약 시기는 2020년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약 18개월 정도 국내에서는 투여 경험이 있는 약제고 17명의 환자를 이제 분석을 했을 때 투여 중에 임상적 재발이 있는 환자는 이제 한 명밖에 현재까지는 한 명밖에 없는 정도였고 일시적인 두드러기, 뭐 일시적인 간 수치 상승, 림프구 감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정도는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국내 임상 경험이 부족하지만 현재까지는 큰 안정성 문제 없이 효과적인 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약제까지 간단한 국내 경험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제 발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우분들께서 몇 가지 질문 주신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첫 번째는 완치약이 언제쯤 나올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뭐 약제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는 단기간 내에 완치 약제를 기대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하지만 다양한 약제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 경화증 분야에서만 이제 세계적으로 400개 이상의 임상 시험이 등록이 되어 있고, 뭐 BTK 이니비터 이제 B세포를 조절하는 BTK 이니비터가 이제 대표적으로 임상 시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수년 이내에는 치료 약제가 더 다양해지고 효과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재발 완화형 환자분들이 1차 진행형으로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재발 완화형이 있었다는 거는 1차 진행형으로 이제 바뀌는 것보다는 진행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재발 완화형이 있다가 진행형으로 하게 되고, 뚜렷한 재발 없이 처음부터 서서히 진행하는 것을 1차 진행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재발이 있는 경우는 1차 진행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 아예 그냥 분류가 다른 분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재발 징후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재발은 증상이 24시간, 보통은 다발경화증에서는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도 릴랩스 또는 이제 유토프 페노메논이라고 부르는데요. 감기 증상이라던가 발열, 피곤함, 수면 부족, 불안감 등의 이제 전신 컨디션과 관련된 기존에 불편했던 부위의 일시적인 저림, 화끈거림은 재발이 아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증상의 지속 여부를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부분적인 감각저하 또는 이제 위압감이 지속될 때는 이제 병원 방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이 지속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많은 다발경화증의 유지요법 치료는 장기적인 간 수치를 비롯한 혈액 검사가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한약제 등의 효과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약제 부작용에 이제 혼동을 줄 수가 있어서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한약제 사용은 크게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약제의 부작용 때문에 치료 약제를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한약제의 뭐 영향인 건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타민 등의 영양제 등은 뭐 드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적절한 운동,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이, 그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 피하기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식이요법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뭐 건강 시기를 뭐 이렇게 소규모로 연구한 것들은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들이 정말 어떤 임팩트가 크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발경화증이라는 것 자체가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지키고 원칙을 따라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식이요법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심혈관계 위험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위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이를 유지를 하되 뭐 원칙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많은 환우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가능한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건강한 과일과 야채를 매일 드시고, 그다음에 정제된 곡류보다는 통밀, 현미, 뭐 이런 이제 통곡물 이런 것들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 뭐 과도한 당분 섭취 뭐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지키시면서 건강 유지하시는 게, 체중 관리하시면서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몇 가지 정리해서 네, Q&A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일단 다발성 경화증의 날이 곧 오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다발성 경화증에 관심이 있어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시긴 하겠지만, 혹시 시신경 척수염 환자분이시나 아니면은 나중에 시신경 척수염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에 환자분들은 저희 대한신경면역학회에서 감수하고 다발성 경화증 협회에서 준비한 안내책자가 협회나 저희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장님 한번 인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면역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 교수님을 믿고 투병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 환자들 입장에서도 치료 의사 선생님들의 진리를 바탕으로 늘 믿음을 갖고 확인을 또는 치료에 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상 강조하지만 재활에 전념해서 하셔서 보다 나은 일상생활로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늘 우리 곁에 학회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희 대한신경면역학회와 그리고 한국다발성경화증협회의 온라인 강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